안녕하세요. 최대한 신부입니다. 오늘 세 번째 둘레 특강 여러분과 함께하게 됐는데요. 우리 시대의 철학자들을 통해서 영성의 길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오늘 만날 철학자는 유대계 프랑스 철학자, 철학자이기도 하지만 그 삶 자체가 너무나 많은 사람에게 감명을 주고 또 탐복하게 하는 인물인데요. 바로 시몬 베이유입니다. 시몬 베이유는 1909년에 태어나서 1943년에 타계했으니까 겨우 34살, 너무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분이 그 짧은 생애 동안 보여준 그 놀라운 어떤 인류의 또 어떤 신비주의가로서의 면모, 그리고 또 어떤 박애주의를 실천한 그야말로 실천하는 지식인의 그런 모습들이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에게 큰 감명을 주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이 시몬 베이유의 어떤 삶만이 아니라 그녀가 남긴 많은 유고들이 이제 조금씩 그 전모가 드러나면서 21세기의 종교 철학에도 큰 영감을 주는 또 종교 철학과 함께 어떤 영성에 있어서도 많은 사람에게 큰 자극을 주는 그러한 사상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예, 시몬 베이유에게 이 얘기를 할 때 참 언제나 이분이 살아온 그 남다른 삶의 궤적 때문에 늘 어떤 경외심을 갖게 되는데, 오늘은 그러한 삶의 그 어떤 발자취를 좀 소개를 합니다만, 소개해 드리면서도 저희가 이제 이분의 삶을 너무 이렇게 성인전처럼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분이 남긴 글들을 통해서 한번 우리 자신의 신앙의 체험과 결부시켜서 곱씹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도 이 분의 삶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시는 분도 많이 있으시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에는 시몬 베이유가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지고 많은 사람들이 일종의 삶의 모범, 다가가기에는 너무나 위대하고 비범한 삶이지만 그래도 뭔가 마음 아주 깊은 곳에 간직하고 싶은 그러한 인물로 각인시킨 책이 있다면 78년에 번역돼 나온 시몬 베이유 불꽃의 여자라는 책인 것 같은데요. 아마 여러 세대에 걸쳐서 이 책들 보신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이 책을 읽고 시몬 베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감명을 받았었고요. 그 당시 많은 가톨릭 또 지성인들이 시몬 베이유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던 걸 또 이제 그 간접적으로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또 이제 민주화 투쟁을 하는 그런 와중에서 시몬 베이유가 했던 어떤 노동자들과 또 가장 소외받고 억압받는 이들과 함께한 그런 삶의 모습들, 그리고 그 어떤 철저한 그 바닥까지 내려가는 그야말로 자기 자신의 어떤 내면의 모든 위선과 그리고 안위를 추구하는 마음들의 그 한복판까지 내려가는 그 진리를 향한 갈구들이 그 당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고민하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큰 위안이 되고 또 어떻게 보면 방향이 됐던 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이 시몬 베이유의 불꽃의 여자라는 책 자체가 굉장히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준 책이지만 사실은 전권이 다 번역된 게 아니라 거기서 이제 그 자료 부분 대신에 주로 생애 위주로 이제 번역이 돼 있고요. 그리고 시몬 베이유가 직접 쓴 저서들이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말로 접하기가 좀 어려웠기 때문에 시몬 베이유에 대한 우리 어떤 이해랄까 혹은 그러한 인식은 조금은 편향됐거나 아니면 좀 제한적이었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오늘날에는 그래도 이제 요즘 들어서 시몬 베이유의 물론 이 방대한 저서들에 비하면은 아주 작은 양이지만 그래도 매우 공들인 번역들이 중요한 저서들이 번역되어 있어서 맘만 먹는다면 시몬 베이유의 사상과 영성, 그 철학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접근할 수 있는 좋은 어떤 기회들이 있습니다. 시몬 베이유의 저서는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서요. 그 사실은 좀 놀라운 일이긴 합니다. 이분이 살아온 삶은 그야말로 활동하는 그리고 투신하는 그러한 인물의 전형, 마치 순교자와 같은 그런 삶은 산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글을 썼고 사실은 생전에 발표한 글은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주로 그 발표한 글들도 대부분 어떤 그 사회 문제에 관한 책들이나 아니면은 문화적인 관련된 어떤 기고들, 이런 글들이 많았고 이분이 사실 가장 중요하게 내면에서부터 투쟁하고 또 깊이 탐구하고 갈망하고 천작했던
어떤 종교적 그리고 어떤 철학적인 그런 저술들은 다 유고로만 남아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에서도 비교적 최근에 이제 21세기가 들어서 이제 그 유명한 갈리마르 출판사에서 이분의 전집이 이제 그 출간되고 거의 다 이제 출간이 됐는데 무려 1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수천 페이지의 글을 남겼는데요. 그걸 보면 시몬 베이유의 사상이 우리가 한두 권 혹은 한두 편의 유명한 베이유의 단상만으로 평가하기에는 굉장히 깊은 철학적인 세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34살에 타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저서를 남겼고요. 시몬 베이유의 사상을 우리가 평가할 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이 대부분의 책들이 유고로 남아 있어서 글들이 유고로 남아 있어서 출판된 것이 비교적 최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많은 연구가들 혹은 시몬 베이유를 읽는 독자들이 조금은 이제 편향되거나 혹은 제한된 관점에서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뭐 대단한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인물이긴 합니다만 역시 젊은 나이에 타계했기 때문에 그 생각이 어떻게 더 발전했을지, 사실은 뭐 음악이나 이런 미술과 달라서 사상이란 거는 이제 나이가 들수록 더 무르익고 굉장히 다양한 그러한 생각들을, 또 때로는 모순되는 생각들을 이제 하나로 모아가는 그런 과정들이 아무래도 필요한데요. 이제 그런 기회가 시몬 베이유에게는 삶에서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때때로 시몬 베이유의 글들을 볼 때 조금은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비판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도 있긴 한데, 이제 그러한 삶이 34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다는 걸 조금 감안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시몬 베이유는 1909년에 아버님이 이제 의사셨는데요. 아주 전형적인 안정된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죠. 유대인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고, 이제 부모님들 모두 다 알사스에 있는 유대계 혈통을 가지고 있었고, 이제 알사스가 독일에 편입되면서 이제 프랑스로 파리로 이주해온 그런 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리에서 태어났고, 이제 오빠 앙드레 베이유는 20세기에서 아주 꼽히는 수학자 중에 한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남매 모두가 아주 굉장한 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 시몬 베이유가 많은 경우에 그 파스칼과 비교가 되는데요. 시몬 베이유의 말에 의하면 자기 오빠야말로 어렸을 때부터 파스칼이 제리했다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수학적인 천재성으로 유명했고, 자기도 조금은 거기에 대해서 질투의 마음도 가졌다라는 그런 표현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기하학에 대한, 그리고 아주 명석함과 그 명증함에 대한 사랑은 시몬 베이유에게 있어서는 평생이 어떻게 보면 철학적인 바탕이 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약간 언뜻 보면은 좀 잘 안 어울릴 것 같은데, 보통 이런 실존주의적인 그런 종교의 깊이 신비주의적인 철학자들이 이제 데카르트를 좋아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요. 그러나 이제 그 베이유에 있어서는 그 기하학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이 아주 근본적으로 이 시몬 베이유의 지적인 성장에 있어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철학자 두 명을 꼽는다면 바로 플라톤과 데카르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몬 베이유는 그 당시 여성으로서 아주 드물게 거의 최고 수준의 사립학교와 그리고 또 그 유명한 에콜 드 놀망을 나오면서 이제 철학 선생님으로서 이제 자격을 얻게 되죠. 그 당시에 동급생이 그 유명한 시몬 모바르였고, 이제 고등학교 졸업 성적이 뭐 사실은 이렇게 위대한 인물들한테 무슨 고등학교 졸업 성적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만은, 이제 사람들이 재밌게 이제 보는 것이 졸업할 때 시몬 베이유가 이제 1등으로 졸업을 하고 시몬 모바르가 2등으로 졸업한 것이 오랫동안 사람들이 재밌게 언급하는 내용이기도 하죠. 그래서 시몬 모바르가 시몬 베이유에 대한 어떤 감탄하는 말들을 남긴 그런 일화들도 여러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학교에 이제 그 철학 선생님으로 부임을 했고요. 이제 여학교에, 그 파리 근교에 있는 여학교의 철학 선생으로 부임을 했고, 그 당시에 이제 시몬 베이유가 가르쳤던 철학 강의들, 그 당시 프랑스의 그 뛰어난 이 고등학교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선생님들에게 거의 교수에 가까운 그런 학업 수준을 요구를 했었고요. 그래서 시몬 베이유가 그 당시에 고등학교에서 한 강의를 보면은 오늘날 뭐 대학 철학 입문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만한 그런 내용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한 학생이 그 강의를 아주 꼼꼼하게 잘
노트 정리를 해서 오늘날 시몬 베이유의 철학 수업이라는 그러한 그 제목으로 우리가 접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 글이 자체가 무슨 완성도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시몬 베이유가 어떠한 철학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지 좀 더 유고가 이제 나오기 전에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좀 짐작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시몬 베이유는 철학 선생님, 우리가 22살, 우리 나이로는 한 23살 정도부터 철학 선생님으로 이제 일을 하면서도 그러니까 평생의 여러 일 중에 가장 오래 한 일이 바로 그 고등학교 철학 교사이긴 했는데, 그때도 이미 그 동네 혹은 그 지역에 있는 여러 정치적인 활동, 특히 노동운동에 참여를 했습니다. 시몬 베이유를 많이 그 프랑스에서 알려지게 한 거는 바로 그 당시로서 굉장히 드물게 젊은 여성으로서 노동운동과 사회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는데요. 시몬 베이유를 볼 때마다 그 시몬 베이유의 한 인품이나 어떤 성품, 캐릭터를 봤을 때는 굉장히 조용하고 어떻게 보면 내성적인 인물이라는 걸 짐작을 할 수 있는데, 또 역으로 시몬 베이유의 그 활동을 보면은 매우 용기 있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가장 자신의 삶에서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안락한 삶을 버리고 끊임없이 그리로 함께하려는 마음이 시몬 베이유에게는 거의 천성처럼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6살, 7살 때부터 세상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스스로 단식을 하기도 하고 기도를 하기도 하는 그러한 조숙한 면을 보였다고 하고요. 그리고 상당히 부유한 집안에서 자랐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는 게 늘 몸에 배어 있었고, 그리고 거의 사치하는 것을 모르고 산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회활동을 통해서 이제 당연히 그 젊은 여선생님이 노동운동이나 조합운동, 혹은 더 나아가서 당시 이제 사회주의 내지 이제 공산주의 활동하는 그러한 노동운동가들과도 그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니까 이제 학교에서 많은 뭐 비판을 받거나 싫어하는 사람이 많았겠죠. 그렇지만 이제 굴하지 않았던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런 와중에 시몬 베이유가 마침내 이 노동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더 알기 위해서, 그들의 처지를 더 알기 위해서 1년 정도 학교 선생님을 잠시 휴직을 하고, 당시 르노 자동차 공장에 요즘 이제 우리식으로 하면 이제 위장 취업을 한 것이죠. 거기에 노동자로 1년 정도 일하면서 이제 이른바 노동일기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쓰게 됩니다. 거기에서 겪었던 시몬 베이유의 어떤 내적 충격, 혹은 본인이 느꼈던 어떤 깨달음이 굉장히 컸고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시몬 베이유가 그때 자신은 이제 노동자로서 일하면서 일종의 노예의 낙인이 자신에게 찍힌 걸 느꼈다라고 얘기하는데, 물론 노동이라는 거를 어떤 경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시몬 베이유가 기본적으로는 육체 노동에 적합한 유의 인물은 아니었고요. 굉장히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이었고, 또 편두통이 심한 걸로도 유명했고요. 그리고 이제 섭생을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늘 다른 사람을 생각을 해서, 그 전쟁 때도 본인도 몸이 약한데 자신에게 나온 배급번을 나눠줄 정도로 원래 모든 것을 절제하고 거의 금욕적인 삶을 사는 게 몸에 배어있던 인물이어서 공장 생활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어떤 수공업이나 손으로 하는 작업에 이렇게 능숙한 인물도 아니고, 근데 그러는 가운데 어떤 불행한 조건, 그리고 자유를 박탈당한 조건 안에서 어떤 그 초월자와 만나는 이런 체험들을 조금씩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이제 노동 조건에 대한 어떤 그 고발 내지는 이 노동의 영성이라고 할 만한 그러한 깨달음들. 근데 되게 재밌었던 거는 시몬 베이유가 그 당시 당연히 어떤 공산주의에서 어떤 그 노동운동이나 이런 데서도 함께 협력하는 부분이 있긴 했습니다만, 일찌감치 단순히 어떤 그런 사회적인 변형만으로 노동자들을 인간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공산주의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유물론적인 사상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한계나 그런 약점, 이런 것들을 일찌감치 깨달은 것들을 이제 여러 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타인에 대한 헌신들, 그리고 타인을 향한 그야말로 선을 향한 마음들을 마음에서 심어주지 않고서는 결국은 그냥 어떤 사회 계급의 변화만으로 사람들에게 어떤 인격과 혹은 존엄을 돌려줄 수 없다는 것이 일찌감치 시몬 베이유가 깨달은 바이기도 했고요. 시몬 베이유는 굉장히 그 평화주의자, 그리고 이제 그 반전주의자였지만, 이제 스페인 내전이 일어났을 때는 그 당시 대부분의 어떤 사회주의적
그 경향을 가졌던 지식인들이 그랬듯이 스페인 내전에도 참전을 합니다. 참전을 합니다만 역시 건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제 오래 거기 전선에 있을 수는 없었고요. 이제 그 전선에 가장 최전선에 자신을 보내달라고 이제 굉장히 졸랐는데, 근데 이제 그 당시 이제 지휘관들이 보기에는 그 거의 뭐 자살행위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후방에서 근무를 하게 했죠. 그 와중에 좀 그 주방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부상을 당해서 그 뜨거운 물에 이제 화상을 당해서 그 부모님이 데리러 스페인까지 쫓아오는 아무튼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다시 파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시몬 베이유가 몸담았던 부대가 그 얼마 후에 그 스페인 왕당파에게서 섬멸을 당하고, 그래서 그때 함께 있었던 전우들은 모두 전사를 하는 일이 일어나죠. 시몬 베이유도 많이 있었다면은 아마 그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시몬 베이유의 많은 책들도 남아있기 힘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이 시몬 베이유에게 일종에는 마음의 다짐이 되는 것이었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학교 선생님으로 생활을 하면서도 노동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거의 모든 봉급들을 나눠준 것으로 유명하고, 이러한 삶을 살다가 이제 프랑스가 독일에 함락되면서 이른바 비시 정권이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프랑스의 일부는 독일이 점령하고 있고, 일부는 비시 정부가 일종의 괴뢰 정권으로 그 제한된 자율권을 가지고 이제 독일에 협력을 하는데, 뭐 저희가 뭐 영화나 뭐 소설 이런 데서 많이 보는 이제 프랑스의 좀 어떻게 보면 암울했던 시대가 시작이 되죠. 그때 이제 유대인들은 대부분 마르세유로 내려가야 됐었는데요. 거기서도 시몬 베이유는 이제 레지스탕스 활동을 합니다. 특히 어떤 뭐 전투에 참여한 건 아니었지만 이런 독일에 반대되는 그러한 전단을 그 비시 정권 하에 그 마르세유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나눠주면서 그 당시 이제 마르세유가 되게 중요했던 이유는 바로 시몬 베이유가 그러한 외적으로는 역시 그 사회주의적인 활동, 그리고 어떤 레지탕스 활동들을 엄청나게 정열적으로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교에 대한 깊은 관심과 어떤 접근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이제 페랭 신부라는 도미니코 신부님과의 오랜 친분을 갖게 되는데요. 그때 나눈 많은 대화들의 그러한 편린들을 후에 보낸 편지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시몬 베이유는 이제 유대인이긴 했지만 그 유대 신앙에 독실했던 인물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본 엠마누엘 레비나스하고는 굉장히 대조가 되는 것이죠. 그 집안 분위기 전체가 그 당시에 꽤 많은 유대인들이, 우리가 유대인 하면은 다 유대 신앙에 되게 충실한 인물들로 이제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만, 굉장히 그 뭐랄까요, 그 세속적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어떤 종교와 좀 무관한 그러한 삶을 사는 그러한 그 프랑스의 특히 이제 계몽주의가 굉장히 강했던 나라였기 때문에 그러한 유대인 그 집안들도 굉장히, 가정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시몬 베이유의 집안도 아주 대표적으로 그런 집안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아버지, 오빠 모두 불가지론자라고 흔히 우리가 구분하는 어떤 되게 지적인, 뭐 신에 대해서나 종교에 대해서 뭐 거부감을 가진 건 아니지만 존중을 하지만 본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갖거나 그것은 신앙으로 갖지는 않는 그러한 유형의 집안 분위기였고요. 시몬 베이유 역시 원래 타고난, 워낙 그 공감력이 뛰어난 인물이고, 그리고 특히 동정심, 연민의 마음이 강한 인물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종교적인 심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또 대단히 지적으로 뛰어난 인물이고, 또 오빠와 또 아버지의 영향도 있었기 때문에 신의 문제라는 것은 인간이 그거를 파악할 수 없고, 또 그것에 대해서 신이 있고 없고를 판단할 수도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신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지 않기로, 그러니까 즉 불가지론의 상태로 있기로 이제 일찌감치 결심을 했다고 나중에 수레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시몬 베이유의 기본적인 생각이었고요. 그러나 여러 그 고대 종교나 혹은 뭐 그 특히 이제 그리스 문학에 나오는 어떤 그 신성, 뭐 거룩함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관심을 끊임없이 가지고 있었고요. 이런 것들이 후에 그리스도교로 어떻게 보면 귀의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르세유 시절에 페랭 신부와의 대화를 봐서는 거의 영세를 하고 싶은 마음을 갖는 데까지, 그러니까 이미 그 시기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인격적 사랑, 인격적 신앙을 우리가
신앙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충분히 가지고 있었던 것인데, 그러나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에 있어서는 많은 고민이 있었던 것이죠. 결국 시몬의 배유는 영세는 받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영세를 받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이제 페랭 신부에게 꽤 긴 편지를 통해서 이제 밝히고 있는데요. 아무튼 그러나 이 마르세유의 기간이 시몬 베유가 그 레지탕스로서 소위 말하는 앙가주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회에 참여하는, 어떤 사회의 선을 위해서 참여하는 그러한 자신의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시대와 함께하는 그러한 시기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내면적으로는 매우 깊은 신비적 체험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만남이 이루어진 시기였기도 했습니다. 오빠와 이제 부모님의 설득으로, 또 특히 이제 연로하신 부모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순간에 이제 그 프랑스에서도 유대인 박해가 이제 막 시작된다는 것을 사람들이 다 짐작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오빠가 가지고 있는 어떤 수학적인 재능이나 또 부모님의 나름대로 그 안정된 그런 그 경제적인 여건 같은 게 아마 작용했을 것 같은데요. 이제 프랑스로 건너가게 되고, 이제 그 당시 이미 시몬 베유에게도 꽤 유명한 높은 저명한 친구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미국으로 건너간 후에 런던에 있는 드골이 이끌었던 프랑스 망명 정부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시몬 베유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시몬 베유가 어떤 정치적인 야심이 있었던 건 당연히 아니고요. 전쟁 중에 고생하고 있는, 그 고통받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하겠다는 그 연대의 마음이 너무 강했던 것이죠. 그래서 미국에서 편안하게 안전하게 있는 것은 스스로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 영국으로 가서 그 영국에 있는 망명 정부에서 이제 그 레지탕스 활동을 지속을 하게 됩니다. 원래 시몬 베유는 자기가 낙하산 부대로 보내달라고 이제 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제 드골을 비롯한 당시에 그 프랑스 망명 정부에서 그거는 너무 현실성이 없는 것이고, 그래서 주로 여러 가지 글을 쓰면서 그 레지탕스 활동을 뒷받침을 하는데, 그때 쓰여진 글이 시몬 베유의 이제 이른바 주저로 남아 있는 작품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뿌리 내림이라는 작품입니다. 이거는 말하자면은 이제 전쟁이 끝났을 때, 이제 독일이 물러났을 때 프랑스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황량함,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큰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이것이 물론 전쟁 중에는 사람들이 단합을 하겠지만,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많은 상흔이 남아 있을 것이고, 그 상흔은 단순히 경제적이거나 혹은 어떤 외적인 것만이 아니라 어떤 내면의 황폐함이 있을 텐데, 그러한 상황에서 어떤 사회적 질서가 자리 잡아야 사람들이 그러한 황폐된 마음으로부터 다시금 그 안에서 그 삶의 보람을 찾고, 그리고 올바른 방향으로 살 수 있고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뭐 이게 그런 거에 대한 일종의 철학적인 고찰인 것이죠. 그래서 그 망명 정부에서 이제 요청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그래서 꽤 긴 글입니다. 한 우리나라 번역본으로 거의 한 300페이지 가까운 글인데, 어떤 부분 좀 어렵기도 하지만 그래도 시몬 베유의 작품 중에서 가장 일관성 있고, 이게 자기가 어떤 그 단상을, 그 명상을 하면서 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일종의 주장을 하는 글이니까요. 그 제안을 하는 글이니까 시몬 베유의 사상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책이고, 그리고 대단히 뛰어난 통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부분들은 이제 오늘날 우리의 관점에서 보기에는 조금 이해되기 어려운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언제나 일독할 만한 그런 책이고요. 특히 여기서 인상적인 것은 단순히 권리 주장을 하는 것만으로는 인간이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 정의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바로 인간에 있어서 진정한 정의라는 건 사실은 그리스도교적 사랑과 맞닿아 있는 것이고, 그것은 권리보단 오히려 의무에서 우리가 그 정의라는 거에 본성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강의를 혹시 기억하신 분이라면 에마누엘 레비나스의 철학과도 사실은 통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아마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몬 베유는 원래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이었고요. 또 이제 결핵 증상도 있기도 했고, 또 그리고 전쟁 중에 뭐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이 취해야 할 수 있는 여러 보급품 같은 경우도 다른 사람에게 사실 조금 심할 정도로 양보를 하고 해서 결국은 1943년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병세가 많이 악화됐을 때 파리로부터 이제 좀 교회에
이제 전원 지역으로 옮겨달라는 이제 청을 하면서 에슈텐이라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에슈번이라는 곳에서 사망을 하는데요. 시몬 베유의 죽음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죠. 왜냐하면 그 음식물이라든가 혹은 여러 가지 그 치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충분히 했으면은 그래도 더 오래 살지 않았을까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본인이 삶에 대해서 너무 그 애착을 안 가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만, 뭐 아무튼 삶의 마지막 순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라고 평가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 시몬 베유의 삶에 대해서 뭐 가능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기에는 아무리 굉장히 짧은 삶을 살았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감탄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그야말로 사로잡은 인물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몬 베유의 삶은 사실은 읽으면 읽을수록 그러니까 사실은 좀 두려움을 줄 정도로 놀라운 인물인데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시몬 베유의 사상을 우리가 너무 아주 기이하거나 혹은 이 사람을 그러니까 어떤 특이한 인물, 극단적인 인물로 보기보다는 근본적으로 사랑이라는 측면에서 볼 필요는 있습니다. 다만 그 사랑이라는 것이 시몬 베유는 다른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들에 비해서는 사랑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그 가혹하고 사랑이 가지고 있는 그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어떤 그 깊은 짐이라는 것, 즉 책임이라는 것들을 다른 누구들보다 아주 깊이 깨달은 인물이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그 사랑의 짐을 기꺼이 지게 한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시몬 베유는 이제 죽은 후에 이제 유명해진 것이 이제 전쟁이 끝나고 얼마 안 돼서 그의 친구이기도 했고요. 이제 자신의 유고를 맡겨놨던 구스타프 티봉, 조금 보수적인 가톨릭 사상가로 이제 분류가 되는데요. 페랭 신부가 소개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몬 베유가 막세유에 있을 때 구스타프 티봉의 농장에서 이제 일을 했고요. 주로 이제 포도밭에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그 시몬 베유의 글을 보면은 그 티봉의 포도밭에서 일을 할 때 자기가 주님의 기도를 그리스어로 끊임없이 묵상을 하면서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은 것을 체험하고 기쁨을 얻었다는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말하자면은 시몬 베유에 있어서는 그리스도교와 좀 만나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한 인물 중에 한 명인데, 이제 구스타프 티봉이 시몬 베유의 여러 노트들, 이제 그 당시 이제 손에 가질 수 있는 뭐 오늘날 이제 있는 것처럼 방대한 그런 유고들을 다 구스타프 티봉이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미 그 시몬 베유가 미국을 떠날 때 맡겨놨던 그 꽤 많은 그 노트들에서 좀 단상들을 뽑아내서 중력과 은총이라는 책을 내는데요. 이 책이 전후에 프랑스뿐만이 아니라 영국과 미국의 많은 지식인들에게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흔히 20세기의 팡세다라는 이러한 평을 들으면서 시몬 베유의 이름을 굉장히 유명하게 했는데요. 이 작품은 매우 매혹적인 작품이지만, 사실은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은 이 시몬 베유의 글을 읽을 때 이 중력과 은총부터 읽게 되는데,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시몬 베트르망의 전기를 읽은 다음에는 이 중력과 은총을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읽어보면 이제 파스칼 같은 팡세를 보는 느낌이 정말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티봉이 이걸 이렇게 그 단상집을 모을 때 프랑스 사람들이 워낙 팡세라는 책이 가지고 있는 프랑스 사람들에게 주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것들을 조금 모방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단상들 혹은 조금 긴 글도 있습니다만 우리의 마음을 후벼 파는 그야말로 놀라운 글들이긴 하지만, 다만 시몬 베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출판을 목적으로 어떤 책을 쓴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한 거를 끊임없이 자신의 노트에 그야말로 자기 내면의 투쟁들을 적어놓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뜻하는 바를 이렇게 파악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고요. 더군다나 이렇게 그 묵상집으로 좀 발췌해서 놨을 때는 더 오해의 요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중력과 은총을 읽다 보면 시몬 베유가 가지고 있는 사상의 뛰어남과 함께 동시에 여러 가지 결함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도드라지게 나타나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은 사실은 시몬 베유의 다른 저서들, 그리고 여러 이제 나와 있는 전집들에 있는 그러한 글들과 함께 봐야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몬 베유의 이름을 너무나 널리 알리게 한 중요한 책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시몬 베유를 조금은 오해하게 한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중력과 은총인데, 아무튼 이 중력과 은총 이후에
프랑스의 지성계를 대표하는 출판사가 갈리마르 출판사라고 할 수 있겠는데, 당시에 알베르 까뮤가 갈리마르 출판사의 편집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까뮤가 시몬 베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탐복을 하고 있어서 이제 50년대 이후 60년대까지 갈리마르 출판사에서 시몬 베이유의 중요한 저서들, 우리에게도 오늘날 많이 그 시몬 베이유의 주저로 알려져 있는 책들, 뭐 신을 기다리며라든가 뭐 이런 책들 같은 것들이 이제 쭉 출판이 되죠. 이제 그걸 통해서 시몬 베이유의 위상, 어떻게 보면은 철학자로서 또 저자로서 무엇보다 그의 남다른 비범한 삶과 결부된 그러한 20세기의 놀라운 한 인물에 대한 사람들의 감탄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전후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소비 지향적이고 굉장히 풍요를 누리던 나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잔 손탁 같은 아주 유명한 뉴욕을 대표하는 굉장히 글래머한 화려한 지식인이죠. 근데 수잔 손탁이 시몬 베이유의 아주 매혹이 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제 그 당시로서는 말하자면 그 시대의 문화가 갖지 못한 어떤 결여된 부분을 시몬 베이유의 저서들이 이제 보여준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즉 어떤 풍요와 그리고 뭔가 성취와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만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 그러한 절대적 선이라는 그러한 가치에 대해서 시몬 베이유의 글들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감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60년대에 들어서 시몬 베이유가 전 세계적으로 특히 불어권과 함께 독일이라든가 아니면은 영미권에서 많은 감탄을 사게 됩니다. T.S. 엘리엇 같은 사람도 시몬 베이유 여러 책들에 있어서 이제 서문을 써주고 그런 것들도 볼 수가 있겠죠. 예, 시몬 베이유의 근데 이제 대표작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혹시 읽으시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아무래도 시몬 베이유의 인물은 워낙 유명하고 뭐 이런저런 글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접할 수 있습니다만, 이제 그 시몬 베이유를 한 역사적 인물, 혹은 우리에게 찬탄을 자아내는 일종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지는 않았지만 현대의 성인과 같은 인물, 이런 걸 많이 이제 들어봤습니다만, 사실은 이분은 일단 글을 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분의 글을 읽는 것이 시몬 베이유를 이해하는 데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력과 은총이라는 책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함께 또 이제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몬 베이유를 좀 차분히 이해하고 싶은 경우에 아까 소개해드린 뿌리 내림 같은 책을 읽어봐도 시몬 베이유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영성과 함께 사회적 혹은 정치적인 어떤 비전들 같은 것들을 잘 이해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종교 철학적인 그런 아주 매우 깊은 통찰, 다른 사람에게 보기 힘든 그러한 통찰들은 뭐 신의 사랑에 대한 무질서한 생각들이라는 제목으로 묶여 나온 우리나라에서 번역된 아주 훌륭한 번역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책에서도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지만 이제 아무래도 신을 기다리며라는 그 책이 시몬 베이유의 어떤 종교 사상, 특히 우리로서는 이제 시몬 베이유가 우리에게 영성적인 어떤 자극 내지는 영감을 우리가 찾는다고 한다면 신을 기다리며라는 책이 이제 권할 만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신을 기다리며라는 이 책에는 시몬 베이유가 그 페랭 신부에게 보낸 편지들이 다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시몬 베이유라는 인물을 좀 가깝게 느끼고 이분이 체험한 어떤 영적인 여정들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이분이 쓴 편지가 가장 중요한데요. 이분이 쓴 편지가 이제 세 편의 편지를 마르세유에서 이제 그 부모님을 모시고 뉴욕으로 떠나기 직전에 이제 편지를 보내고요. 그리고 떠나면서 친구를 통해서 전한 편지가 또 있습니다. 그 편지가 소위 말하는 고별의 편지인데 꽤 긴 편지입니다. 여기에 시몬 베이유가 일종의 자신의 영적 자서전을 실어 놓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체험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모습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아름답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이 편지들 중에서 몇 구절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시몬 베이유가 그 편지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시몬 베이유는 거의 이제 워낙 일찍 돌아가신 분이긴 합니다만 생의 마지막 무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마르세유 시대니까 거의 이제 34살에 사망을 했는데 한 30살이 가까워서야 그리스도교에서 세례를 받을까라는 마음을 이제 갖게 된 것이죠. 물론 또 내면의 그 깊은 성찰과 또 결심을 통해서 세례를 받지 않기로 생각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분은 이제 어떤 그 세속적인 사고 방식 혹은
유대교적인 그러한 구약성서적인 혹은 유대교 전통에 따른 그러한 사고방식이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돌이켜 봤을 때는 처음부터 굉장히 그리스도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를 이제 뒤늦게 자기가 이제 발견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령 저는 내세에 대한 생각을 자제해 왔으면서도 죽음의 순간이 생애의 규범이자 목표라고 항상 믿었습니다. 합당히 살아간 자들에게는 죽음의 순간이야말로 순수하고 확실하고 영원한 진리가 영혼에 들어오는 찰나의 순간이라고 늘 생각해 왔지요. 제가 이것 외에 다른 선을 바랐던 적은 결코 없었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선으로 나아가는 삶은 만인 공통의 도덕률로만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개인적이면서도 목표에 도달하려면 결코 비켜가서는 안 될 일련의 행위들과 사건들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기 정의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바로 그런 게 소명이라고 보았습니다. 예, 자신의 삶이란 것이 결국 소명에 따른 삶이구나라는 거, 사실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영적 체험 안에서 만나기 이전에도 어떤 종교적인 심성이 바탕이 됐던 것이죠. 늘 사실은 종교적 체험이라는 거는 근본적으로 소명에 대한 자각, 소명에 대한 확신, 자신의 운명에 대한 말하자면은 수동적이면서도 지극히 자유로운 그러한 응답, 이게 사실은 종교적 심성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게 보자면 시몬 베이유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일찍부터 자신이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일종의 자신의 소명은 어떤 형태의 소명인가, 특히 이제 그리스도와의 만남 혹은 어떤 신앙에 있어서에 대해서는 이렇게 굉장히 여러 번 다른 데서도 반복하는 표현인데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저는 늘 바로 그 지점에 교회의 문턱에, 소위 말하는 교회의 문턱, 건너가지도 않고 그렇다고 멀어지지도 않는 그 문턱에 꼼짝 않고 가만히 앉아 있는, 머물러 있는 것, 이것이 나의 소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만 이제 제 마음은 제단 위에 거룩한 성사로 영원히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몬 베이유가 사실 그렇게 그리스도교의 어떤 그리스도를 분명히 이분 같은 경우는 내면적으로 만난 걸로 우리가 충분히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본인의 어떤 표현이나 혹은 본인이 고백하는 걸 통해서 그리고 교회의 어떤 성사라든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움에 대한 누구보다도 아주 민감하고 거기에 대한 경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세례를 받지 않았는가, 우리로서는 사실 참 이해하기 힘들었고, 그 당시에 페랭 신부도 사실은 그걸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아주 여러 번 간곡하게 권유를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시몬 베이유의 편지를 통해서도 이제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시몬 베이유는 이분이 워낙 그리스어를 잘 하고요. 그 고전 그리스, 이분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자기의 졸업 논문은 데카르트에 썼습니다만 아마도 시몬 베이유가 가장 뛰어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어디냐고 한다면 사실은 고대 그리스 문학과 철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리스어를 표현하고 있는데 엔 휘포모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라틴어는 파티엔시아, 인내라는 말로 번역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가만히 머무는데, 그 가만히 머무는 수준이 이제 다른 책에서 이제 시몬 베이유의 글을 통해서 보자면 그냥 가만히 하염없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폭풍우가 오더라도 혹은 어떤 자신에게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걸 지키고 있는 모습, 그만큼 그 자리에서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라고 얘기했다는 이제 내적인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이제 거기에 머무는 것이 자신의 소명이라고 생각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몬 베이유가 특히 보여주는 영성 혹은 현대인들에게는 매우 낯설지만 사실 가만 생각해 보면 현대인들에게 결여되어 있는 그런 요소가 이른바 가장 지극히 자유로운 그러한 내면에서부터 오는 수동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모순되는 표현 같은데요. 바로 여기에 시몬 베이유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본인이 수십 년 동안 자신의 일생 동안 해온 어떤 철학적인 탐구, 그리고 자신이 철들었을 때부터 끊임없이 한 번도 쉬지 않고 자신의 몸을 혹사해 가면서까지 했던 그 사회적인 안가주망들, 그리고 어떤 종교적인 체험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러한 자유로운 수동성 안에 다
모여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철학적인 배경을 보자면은 플라톤 철학과 스토아 철학, 그리고 이제 시몬 베이오가 자기 오빠와 함께 그 산스크리트어를 독학으로 배웠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바가바드 기타라든가 혹은 여러 동양 경전들 혹은 피타고라스를 비롯한 아주 예전에 그리스 철학의 단편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좋아했던 아이스킬로스의 그리스 비극, 그리고 일리아드, 이런 모든 작품에 나와 있는 어떤 문화적인 진수라는 것을 이제 시몬 베이오는 자신 안에서 그 자유로운 수동성이란 걸로 어떻게 보면 다 종합을 시켰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자유로운 수동성이란 것이 이제 다른 그 이어지는 것이 다름 아니라 시몬 베이오 하면은 우리가 이제 떠오르는 그러한 덕목이라고 하는데 바로 아탕시옹이라는 것이 바로 주의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다리고 있다는 건 굉장히 수동적인 행위이지만 시몬 베이오에 있어서는 그 기다림, 머무름이라는 거는 그냥 방만한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진리를 향한 갈망과 그 정말 그 욕망이라고까지 표현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해서 마치 없다면 그것이 나타나야만 할 정도까지 자신 내면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타오르는 그러한 진리에 대한 갈망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주의력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 집중력으로 나타나는 것인데요. 그래서 깨어있는 기다림이 바로 시몬 베이오에 있어서는 그 수동성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은 시몬 베이오가 표현을 역시 아름다운 표현 중에 하는데, 인간이 신을 찾는 것이 아니라 신이 인간을 찾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신이 인간을 찾도록 내 편에서 가장 모든 것들을 열고 기다리면서 나의 모든 주의력을 하느님께 향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시몬 베이오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철학이라고 부르든 혹은 영성이라고 부르든 혹은 어떤 종교심이라고 부르든 인간의 영혼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시몬 베이오가 가지고 있는 어떤 철학적 그 바탕, 그리고 어떤 영성적인 그러한 메시지 혹은 태도를 우리가 얘기를 하자면 그 굉장히 두 가지 중요한 점들을 얘기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 무엇보다도 이제 시몬 베이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선의 추구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몬 베이오에게 있어서는 늘 결국 어떤 상대적인 그런 어떤 유용함이라든가 어떤 유익함만을 추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절대적 선을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영성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시몬 베이오를 이해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플라톤의 이른바 선에 대한 이 선의 이데아라는 사상이 시몬 베이오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어떤 철학적인 확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몬 베이오는 마치 초세기에 교부들이 그랬듯이 플라톤을 마치 그리스도 이전의 그리스도교적인 가르침처럼 읽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의 선의 이데아, 좀 뭐 설명하면 좀 긴 그런 표현입니다만, 그 선의 이데아를 해석을 하면서 그것이야말로 그냥 인간적인 선이 아니라 바로 하느님이 우리에게 부여하는 가장 높은 차원의 선을 추구하는, 즉 우리가 그냥 눈앞에 있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신의 사랑을 가난한 마음으로 끊임없이 추구하는 그러한 마음과 플라톤이 단순히 눈에 보이는 존재를 넘어서 선의 이데아를 추구하는 마음이 함께 통한다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이제 플라톤주의자로서 시몬 베이오를 얘기하다 보면 이제 시몬 베이오의 특히 이제 중력과 은총 같은 걸 보다 보면 그런 오해를 충분히 할 만한데요. 시몬 베이오가 일종의 뭐 영지주의나 혹은 마니교도들이 그랬듯이 이 세상에 있는 현상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존재들 혹은 우리가 늘 만나는 우리 삶에서의 여러 만남들, 이런 것들을 평가절하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어떤 물질에 대한 폄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몬 베이오가 보였던 어떤 금욕적인 태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전설적으로 이제 남아 있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시몬 베이오의 글을 잘 읽다 보면 오히려 이 세상의 아름다움에 대한 굉장히 큰 탐복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아름다움을 통해서만 우리는 신에게 다가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른바 신에 대한 암묵적 사랑이라는 표현인데요. 시몬 베이오가 밝히는 굉장히 독창적인 영성적 어떤 깨달음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 신에 대한 암묵적 사랑은 결코 우리가 폄하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신을 직접적으로 사랑한다는 사람들도 때때로는 자신이 만일 신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 세상에
자연의 혹은 이 세상의 사람들의 그러한 아름다움을 알지 못한다면 어쩌면 자신이 신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말이 거짓일 수도 있다는 것을 통렬하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몬 베이유의 사상 중에서 조금 처음에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선이란 것은 다름 아니라 비개인적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시몬 베이유가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놓은 많지 않은 글 중에 하나인데 이른바 개인성과 거룩함이란 그러한 글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인간은 굉장히 개인적이고 또 굉장히 다양한 존재이지만 그것은 물론 우리가 좋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지만 선을 추구한다는 것은 나만을 위한 선이 아니라 어쩌면 선은 비개인적이 될 때만이 진정한 의미의 선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면서 아마도 시몬 베이유가 가장 많이 인용하는 성서 구절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마태복음 5장 이제 그 산상수훈을 얘기하면서 그걸 이제 일종의 요약하는 대목에서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죠. 그분께서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당신의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이에게나 불의한 이에게나 비를 내려주신다라는 구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선을 추구한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선호 혹은 우리의 경험에 따른 제한된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은 신의 그 무한한 사랑 앞에 자기 자신을 다 비우고 때로는 내가 비개인적이 되는, 즉 내 개인적인 바람과 내가 하고 싶은 것들 혹은 내가 믿는 것들 혹은 내가 아는 것들을 다 포기하면서 마치 바닷속에 잠기듯이 그 신의 인식과 신의 사랑 안에 나 자신을 다 열어놓을 때 비로소 하느님의 사랑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몬 베이유의 사상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케노시스라고 얘기하는 자기 비하, 자기 비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기를 끊임없이 열어젖히는, 그리고 자기의 손에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손에 있는 것을 내려놓는 그러한 영성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영성은 언제나 우리에게 때때로는 되게 가혹하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우리는 물론 위로받고 싶기도 하고 많은 것들을 우리 안에 채워놓는 그런 풍요하고 풍성한 그러한 영성을 바라기도 합니다만, 하지만 또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께서 살아 계시면서 그렇게 좋은 것들을 사람들에게 많이 줬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또 선사하신 것처럼 신앙인에게 있어서도 사실은 그러한 순간들은 있는 것이고요. 그거는 인간적 언어로는 불행이라고 얘기하는 걸 피할 도리가 없다라는 게 시몬 베이유의 이야기이고, 그러나 불행하지 않기 때문에, 불행을 없애줬기 때문에 하느님이 자비로우신 존재가 아니라 그 불행 가운데서도 늘 자비로운 존재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존재라는 게 시몬 베이유가 본인의 오랫동안의 영적 투쟁, 또 어떤 철학적인 탐구, 그리고 무엇보다도 개인적인 삶 안에서의 체험, 그리고 하느님과의 어떤 신비로운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시몬 베이유가 자신의 영적 체험을 이제 그 페랭 신부에게 보낸 그 글에 보면은 3번의 결정적인 회심의 순간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한 번은 포르투갈에서 가난한 그 아낙네들이 그 어려움, 그런 노동 안에서도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어떻게 보면 인간적 존엄의 모습에서, 또 하나는 바로 아시시의 프란시스코 성인의 기리는 성당 안에서 그 조또의 그 그림을 보면서 그 기하학적인 놀라운 조화와 그것이 보이는 어떤 신적인 진리가 그렇게 만나는 모습을 통해서 처음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싶었다고 표현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솔렘에서 그레고리안 성가로 유명하죠. 그레고리안 성가를 들으며 그리고 사랑이라는 시를 읽으면서 자신이 그리스도가 나를 들어 올리셨다라는 것을 체험했다라고 조심스럽게 우리 밝히고 있습니다. 시몬 베이유의 삶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성인의 모습이나 혹은 어떤 그리스도교 사상가의 모습은 아니지만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정말로 많은 영감을 주는 인물이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시몬 베이유의 글들은 때때로 많은 생각을 하게 하고 또 어쩔 때는 이제 분별력을 요구하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21세기에 어떻게 보면 모든 것들이 다 편안하고 모든 것들이 자동화되고 모든 것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시기에 왜 우리가 때로는 삶을 어렵게 살도록 애써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매우
훌륭한 그러한 영적인 벗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3주에 걸쳐서 이제 한나 아렌트, 그리고 에마누엘 레비나스, 시몬 베이유까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원래 마지막 시간에는 미셀 드 세르토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저도 이제 3번을 이제 해보면서 저도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나누면서 예전에 미처 못 봤던 이 세 사람의 어떤 공통점이랄까, 혹은 세 사람의 어떤 갈림길, 이런 것들이 굉장히 흥미롭게 다가와서 다음 주에는 이 세 사람을 함께 묶어서 살펴보면서 이 철학자들이 우리의 영성에 주는 어떤 영감들을 조금 더 심도 있게, 그리고 조금 더 차분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지난 3번에 걸쳐서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마지막 시간에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